3,500에서 20%만 떠도 4,200이 되는 거니까 상법 개정만으로도 그냥 지수 밸류업은 가능하고 배당 분리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는 연말부터 랠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국장에 올라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내년까지는 진짜 굉장히 좋겠다. 지수 4,000 레벨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도도 받쳐주고 이익도 받쳐주는데 돈도 들어온다면은 뭐 지수 상단이 뭐 4,200 정도는 아니고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뵀던 게 627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말씀 나누려고 모셨다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식왕 최국장 네. 기적의 코스피 5천 네. 뭐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활발한 서브 채널을 활동을, 팠습니다. 이제는 메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일단 뭐 그렇게 좀 뭔가 메인 캐릭터를 변경하시게 된 뭔가 배경이나 뭐 의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동산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제 본업의 절반 이상이 주식시장에 있었고 네. 주식시장에서도 자산운용업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여러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이 지금도 많은데 저는 이제 너무 과잉 정보가 좀 유통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로는 이제 투자에 과몰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험 자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좋아진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던 터였는데 근데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주식 얘기를 다루긴 하지만은 그래도 간접 투자를 좀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F1 서킷의 드라이버가 될 필요 없이 그런 탑승만 하면 되고 서킷 드라이버는 따로 계시니까 그런 좋은 상품들이 뭔지 저는 이제 보는 눈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운용업계를 만나봤고 운용 매니저가 누군 줄 알고 운용사의 특징들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로서 10년 넘게 미팅해 왔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좋은 상품들 소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개인들 기준으로는 뭘 사야 될지 모른다거나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상품들 큐레이션들을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채널을 팠는데 좀 반응들이 좋으셔가지고 요새는 재밌게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다 재테크 과몰입된 거를 저 나름대로는 좀 완화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에도는 좀 제가 볼 때 채널을 봐도 좀 명확히 보이는데 일단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이제 그 당시가 저희가 볼 때 뭔가 코스피 5천이라는 뭔가 비전이 제시가 되고 네. 그 비전이 제시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뭔가 코스피에 대해서 뭔가 뭐 기대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5천이 아니라 상방을 저는 완전 열어놨는데요. 네네. 그냥 5천이라는 거에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도 내년에는 굉장히 다 뚫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했던 생각이 상법이 작동하지 않았던 코스피 시장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였기 때문에 2010년, 2025년 그 15년 안에서 국장을 접하신 분들은 한국장이 원래 이런 줄 알았겠지만은 원래 액티브하게 그 순환 강세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장은 2000년 초반 또 그 이전에 상법이 작동했던 기간에는 굉장히 다이내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그 전 세계 주요 산업의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익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만 받쳐주면은 그럼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과 함께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지수 4,000 레벨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논의되는 게 배당 분리 과세가 또 논의가 되면서 배당 분리 과세까지 되면은 부동산에서 큰 돈이 주식으로 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다면은 머니 무브 효과로 뭐 그 위로 완전 열려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채널을 판 것도 주식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 계속 부동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오사분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집 못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주말마다 임장 다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 채널을 판 거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그 뭔가 부동산으로 몰리던 자금들이 이제 국장으로 코스피로 돌아서게 하는 여러 가지 뭔가 계기 요인들이 작동을 했고 지금 언급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에 상법이라는 부분, 상법이 작동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상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좋은 반응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2차 상법 개정까지 다 했고 결국 상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이사의 주주 책임, 주주 충실 의무가 종전에는 무시되어 왔었던 건데 그거를 확실하게 재규정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주식시장의 헌법 같은 개념이고 헌법이 잘 작동된다면은 나머지 뭐 자사주를 매입 소각 의무화한다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뭐 소위 뭐 3%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 기준으로는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제도적으로는 일단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달라진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장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눈높이가 아주 올라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못 따라갔던 건데 국내 기업들이 이제 달라진 주주들 환경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과거에 했었던 전반적인 그런 탈자본주의적인 관행들을 안 하게 됐고 네네네. 뭐 파마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사든 뭐 괜히 이거저거 한다고 했다가 다 철회하고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좀 다시 느낀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은 인식도 다 바뀌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주 멸시를 하지 않는 코스피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표현할 때 PBR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순환 강세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PBR로 뭐 표시를 하긴 하지만은 소위 이익 그로스가 내년에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올해도 좋았었지만요. 소위 2,500에서 3,500 왔지만은 내년은 뭐 3,500에서 5,000, 6,000 이상 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부터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상법이 작동을 하고 상법이 개정된다라는 것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일전에 그 대주주 기준 네.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이게 여전히 그야말로 우리가 좀 뭔가 그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상법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특히 대주주 50억 건은 일종의 해프닝이긴 했지만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에 간담회 때도 유사한 말을 했는데요. 대주주 50억을 하나 10억으로 내리나 50억 유지하나 10억으로 내리나 그게 주시장의 본질은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야 새 정부가 주시장 밀어준다더니 이런 거 가지고 또 다시 10억으로 낮추면서 세금이나 더 거두려고 해? 라고 하면서 바라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의지인 것 같은 소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11일에 설명을 할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시장이 크게 뭐가 되는 건 아니고 설령 50억이 유지가 되더라도 10억으로 낮췄을 때 대비해서 덜 거치는 세금이 소위 2천억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살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후퇴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원복이 되는 게 된 것도 그것도 결국에는 시장을 좀 밀어준다는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 의지가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표현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이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해서 네. 뭐 3%를 그다음에 뭐 의사 충실 의무 뭐 강화하는 부분 더 센 상법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일련의 좀 뭔가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지금 계속 좀 표출이 되고 있는데 보시기에 이런 상법 개정의 흐름과 코스피의 뭔가 흐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 기준으로는 이미 소위 주식시장 헌법이 작동이 올해가 원년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법 개정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요. 지난 15년간 너무 크게 당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회사 법인에 있는 이익을 일부 최대 주주들 주머니로만 집어넣도록 하는 그 도관을 심어놓은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대해 가지고 기업들 스스로도 아직 제대로 정신 못 차린 기업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정상적인 주시장에 돌아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불가능한 일들이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상법 개정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상법이 작동했다면은 소각하지도 않을 자사주를 살 수가 없어요. 소각하지도 않을 자사주를 기업이 샀고 그 과정에서 이사 포함해서 누구도 태클을 못 걸었다는 거는 다 거수기 이사들과 회사가 대주주들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전 근대적인 주식시장이었다는 거가 되거든요. 현행상법처럼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런 의사 판단 낼 때 결국은 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 3일에 개업 탄핵을 거쳤는데 그때 장관들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도 그 안에서 일부니까 관료니까 안 했다는 건데 결국은 같은 배를 탔다는 건데 맨정신이었다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겠죠. 상법도 똑같은 건데요. 그런 이상한 정책을 쓰겠다고 했을 때 이사들이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거를 종전에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아무 피해가 없는 식으로 주시장 운영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걸 하는 순간 사실상 이제 안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이상한 의사 판단에 대해서는 그거 이제 못 한다라고 나서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은 과거에는 전근대성이었는데 이제는 합리를 베이스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점점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배당분리 과세가 설령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만으로도 그냥 지수 밸류업은 가능하고 이걸로 상당한 주가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진짜 나중에 배당분리까지 온다고 하면은 엄청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익과 멀티플로 주식이 주가가 표현이 되는데, 멀티플이라는 게 결국 제도하고 제도의 선진화와 그 다음에 이익의 성장성과 지속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익이 올해도 좋지만 내년의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더 좋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이 제도적인 걸 종전의 근대에서 좀 합리화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익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건데,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도 그 코스피가 EPS가 10% 이상 성장하는데, 그래서 작년 말에 바라봤을 때 올해 코스피를 한 10% 정도 올라가거나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금 뭐 미국도 다 그렇지만은 내년의 이익 성장률은 올해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소위 3,500에서 20%만 떠도 4,200이 되는 거니까 내년에 아마 4,200 정도는 아마 그냥 매우 리저너블한 그런 밴드일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유동성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더 위로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PBR로 기관에서 분석하는 리포트 토대로 5,000, 3,500, 4,000, 5,000 도달 시기를 나름대로 좀 예측을 좀 해보는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보시기에 저희가 좀 생각하는 약간 저희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긍정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고 계신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경우에는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9월 전체로는 가령 예를 들면 9월 초순만 하더라도 9월 위기설을 주장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계절적으로 9월이 위기가 있을만 하다라고 하면서 9월 위기설을 주장했고 9월 달 빼야 된다 등등 굉장히 많이 말았지만은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9월은 굉장히 좋은 한 달이었습니다. 9월 위기설에 돈 뺐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승을 못 먹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한 달이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위기라든가 조정을 바라보는 거하고 시장을 방향을 바라볼 때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조정이라는 거는 그냥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반복되는, 또는 3년 단위로 그냥 적절한 시기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3개월 단위로는 통상 마이너스 5% 정도, 1년에 한 번은 마이너스 10% 정도,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마이너스 20% 정도의 급격한 하락이지만 조정은 샤프하게 회복을 하거든요. 올해 4월의 경우에 미국 S&P가 20% 넘게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곧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정이고, 근데 한국 증시는 조정이 아니었고 10년부터 24년까지는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횡보를 한 거고 상승을 하지 못한 장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장은 중간에 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좋았던 때가 있었고 17년에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일부 올라간 때가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박스권이었습니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그 돌파가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일부 3% 조정, 5% 조정이 나와도 그건 조정일 거예요. 하락이 아니라. 즉 시장은 이미 한국 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밸류업 하면서 그다음에 주시장 세제 개편하고 제도 개편한 다음에 니케이가 10,000에서 4만 4배 뜬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도 지수가 올라갈 건데 그냥 재팬 시즌 2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전부 주시장 밀어준다면 내가 왜 안 해야 되겠어? 그냥 EM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게다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때든 아니면 연금 지분을 넣든 뭘 넣든 유동성 배당분리 과세에서 부동산에서 돈 끌어오든 유동성을 이 주시장으로 주입시키려는 생각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거의 결정된 거고요. 그냥 속도 정도의 차이와 그 어느 정도까지 갈까, 그 높이 차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3개월이마다 나오는 그런 마 3% 조정, 뭐 마 5% 조정 회피하려고 지금 떠나 있으면 되는 시기가 절대 아니고 그냥 시장에 착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네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것이지 뭐 지금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내년까지는 진짜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환율, 그다음에 그 관세, 특히 이제 그 대미 투자 그다음 선불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좀 해외에 특히 뭐 대미 관계에서의 오는 뭐 이런 리스크들이 좀 많이 좀 발목을 잡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걱정은 사실 이게 좀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코스피 5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두고두고 좀 계속 밟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는데 보시기는 어떠세요? 네, 어쨌든 그런 거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게 좋죠. 근데 시간 제한이 어쨌든 한국, 중국, 미국이 다 오는, 한국은 우리나라지만 그럼 각국 정상들이 다 오는 에이펙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있으니까 이 기간 안에 이런 불확실성이 다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가 안 되고 그 기간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불확실성은 남아있기는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한국 증시가 뜬 것이 관세 15% 주니까 뜬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될 만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뜬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증액 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관세 요인은 그 상승 폭을 누르는 것이지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구조적으로 못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미시 이슈는 아니고 글로벌에서 나온 거지만 한국 증시도 결국은 수출 기업들 주도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여러 루머도 많았었거든요. 3,500억 불이 아니고 5,500불이고 올캐시여야 되고 관세도 25%가 아니라 50%고 악의적인 소문이 많았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굉장히 요동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주말간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결국 올해 10월 말에 에이펙이 있고, 에이펙 때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결국은 관세와 관련해서 또 관세 그 이후에 협력과 관련해서 합의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고, 그 10월 중순까지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미국이 일본과는 5,500불 기반으로 MOU를 체결했지만 일본과는 무제한 통화 수합이 되어 있고, 유로존하고도 6천억 불 관련한 그 합의가 다 되어 있지만 이 나라랑은 협의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EU하고도 무제한 수합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 요구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도 결국은 상식적이라면 통화 수합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고, 통화 수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통화 수합이 좀 된다는 기대감에 시장이 다시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도 그렇었지만 한국 증시가 4월에도 좀 안 좋았었는데 관세 때문에 그랬었고, 그 관세를 90일간 유예해주면서 5, 6월 랠리를 했었는데,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조정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25% 관세 맞는다고 한국이 망하는 경제는 아닌데다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수출 관련한 상품들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그냥 관세 정도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업황 사이클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을 하락을 보고 뭐 다 떠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좀 뺐다. 이 고점 인식하고 차익 실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다 돌아왔지만 외국인들도 여전히 뭔가 좀 국장에 대한 좀 뭔가 고질적인 좀 불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한 게 나름대로 또 뭔가 걸림돌이다,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일간 거래 금액이 이제 평균 20억을 넘어섰고, NXT 마켓 생기면서 그것도 한 7, 8조 되니까 평균 이제 거의 30억 원 가까운 일간 거래 대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외국인의 거래 관련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은 상당한 인플로우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개인 직접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개인들의 돈을 기관이 받잖아요. 그래서 개인 주식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펀드나 이런 거, 퇴직연금 펀드 같은 거 가입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관의 돈도 사실은 다 개인 돈이거든요. 근데 기관 비중이 지금 크게 늘었다는 거는 개인들이 돈을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국장에 대한 그런 인기는 돈의 흐름으로도 나타나요. 오히려 작년 4분기 대비 미국장을 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 작년 사큐에 미국 주식시장을 하시는 분은 그냥 전 국민이 미국장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시고 오히려 국장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국내 증시 거래 대금 대비해서 미국 증시 거래 대금이 8월 기준으로 15%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이게 30% 정도였으니까 국장이 완전 멸시받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국장 거래액이 많이 늘었고 외국인도 늘었고 개인도 늘었고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으로 잡혀서 순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예탁금과 그 ETF 순매수 금액과 등등을 포함했을 때 주시장으로 돈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나아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동시에 저희 또 댓글을 보면 네. 댓글에는 야, 이 여전한 불신들이 좀 그래도 국장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여전한 불신들을 좀 보게 돼요. 저도 댓글을 많이 보는데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코스피 상단이 예측 불가한 수준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래 마켓은 모두가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유포리아 끝에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을 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시장은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 과정에서도 낙관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차서 불신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게 설득이 되기 시작했을 때 올 돈을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그냥 그 불신을 걷고 대세에 올라타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막 지수 4,500 되고 삼성전자 막 12만 원 갔을 때 그때 지금 주식 지금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본인 빼고 다 했을 때 막 와가지고 뭐 하면다면은 그때도 좋긴 하겠지만 업사이드 폭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작년 4분기에 국장 탈출 지능순이고 미장하면은 다 무조건 답이 미장해야 된다고 했을 때 미국장 유포리아가 아주 셌거든요. 그건 미국에서도 느꼈고 한국에서도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유포리아가 그렇게 세면은 통상적으로는 시장이 세게 가지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4월달 리버레이션 데이 하고 막 이러면서 그 S&P가 4,800까지 빠졌다가 다시 샤프하게 회복은 했지만 결국은 YTD로 14% 뜬 거거든요. 근데 두 자릿수 떴으니까 그것도 대단하게 뜬 거긴 하지만은 작년 말 분위기는 막 미국장 뭐 한 7, 8천 갈 거고 8천 갈 거고 막 이런 분위기였지만은 결국은 낙관 속에서는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적었었는데 한국장은 이만큼 왔는데도 불신이 이만큼 깊은 거 보면은 제 생각엔 한 5천쯤 가면은 그럼 이제 주식 해야 되나 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에 미리 가서 누워서 네. 바람을 기다려라. 네. 그게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예측을 한 다음에 관측을 해가지고 관측된 걸 토대로 추세가 느껴지면 이제 소위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서 눕는 건데,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눕는 거거든요. 여기 바람이 불겠지 하고 눕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네 하니까 이제 가서 그냥 누워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증시가 좋아지고 있고 증시가 떴고 외국인 돈 다 들어있고 개인 돈 하나도 안 들어왔고 숫차적으로 내년에 상생펀드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의 벤처 투자 등등등 산업자본 등등 모든 사전 작업 다 해놨죠. 그 다음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 비중 15% 높이라고 정지 작업 다 해놨고 그 다음에 5만 걸 다 해놓은 다음에 소위 출발 빵 시킬 건데 이 정도 되면은 대충 적당히 들어 누워야지 뭐 더 뭘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가서 들어놓겠다는 건 저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은 소위 죽은 자실 불알 만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이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5분위 4분위 아주 뾰족한 지역의 일부 지역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막 잡아야 된다는 매몰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오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게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코스피로 와라. 국장 탈출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장에 올라타야 되는 거고요. 코스피에 바람이 불 때 미리 가서 같이 누워 있자. 저도 누워 있으니까 그냥 제 위에 살포시 포개지시면 되겠습니다. 뭐 바람이 안 불면은 뭐 그럼 뭐 투자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람 저는 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외국 자본은 기본적으로 좀 한국 시장을 좀 외면하고 있는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뭔가 그
각인돼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어쨌든 외인들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샀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국 글로벌 자금이 액티브, 패시브 자금들이 있는데 패시브는 어차피 배분한 대로 가는 거고 액티브가 이제 알파를 찾기 위한 그런 자금이 되는 건데 지수 기반으로 액티브하게 운용되는 것들을 봤을 때 액티브의 비중이 60대 30으로 패시브보다 액티브가 좀 더 많거든요. 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그런 나라의 증시가 오버슈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2012년부터 세법 바꾸고 증권 관련한 여러 가지 거래법을 바꾸면서 증권시장 선진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1만대의 언저리였던 니케이가 4만을 넘어가는 지금은 이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4만 4천 넘고 막 갔는데 그런 과정들을 전 세계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그런 과정을 간다는 걸 원래 작년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밸류업 지수라는 것도 거래소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밸류업 지수가 이름은 밸류업이지만 사실은 코스피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시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금양을 포함해 가지고 잡기업들도 시총만 커지면 얼마인지 막 드러났다가 그냥 소위 말해서 수질 관리가 안 되는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것이. 그런데 코스피 100이라는 거는 그 밸류업이란 이름으로 붙었지만은 수질 관리가 되는 기업들로만 엄선한 100개 기업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진정한 코스피 100이죠. 이 지수가 기반으로 원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작년에 나온 지수고 어쨌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잊혀지긴 했지만은 근데 결국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런 거 기반으로 이런 이제 좋은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도드라진 그런 이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기업들에 해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부분을 어쨌든 하나둘씩 다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가서 한 얘기들은 역외 환율 거래 관련해 가지고 그 선진국제에서 편입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한국이 못 지킨 게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간 거고 과거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집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달라진 거를 좀 본다면은 외국인들도 지금보다 더 추세적으로 많은 액티브 자금들을 한국으로 갖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뭐 얼마 전에 그 뭐 국민연금 수익률이 뭐 11% 돌파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전히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자체는 뭐 오히려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내 그 주식에 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론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자산 배분 비중에 따라서 해외 자산 투자를 많이 하지만은 근데 국내 투자를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나쁜 성과가 아니라 좋은 성과가 있다면은 공적 자금들이 국장으로 오는 것이 뭐 나쁘진 않은 거고 어차피 다 오라는 게 아니라 일부 포션 올라가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대표할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도 DB형, DC형이 있지만 DC형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다 DB형인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다 예금계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연금 예금계좌에 DB형으로 들어있는 것만 해도 벌써 300조 원이 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성 계좌로 들어올 돈이 향후 20년간 200조 원이 넘는데 그런 자금들이 국장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각각의 퇴직연금의 그 성과에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본인 연금 현금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은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노후가 좀 짱짱하게 느껴지면은 지금 지출이 있는 거지 노후가 불안하면 지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산시장을 키워가지고 연금 개혁과 어느 정도 선이 닿아 있는 방식으로 공적연금, 사적연금들이 주시장으로 오도록 이렇게 셋업을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급했던 부분들 뭐 개인 투자자 그다음에 외국 자본 그다음에 뭐 연기금의 뭐 투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객관적으로 좀 뭔가 어떤 분위기일까라는 것들을 좀 바라보는 기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5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들이다. 라고 좀 뭔가 뭐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이제 그 과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익과 그 이익단이라는 거는 결국 국내 기업들이 뭐 글로벌 업황에 맞게 잘 적응하는 게 이익단이라는 거가 되는 거고 네. 멀티플은 제도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머니플로우가 멀티플을 만들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법 개정이랑 이후에 있는 후행 제도들 개선들을 속도를 내 가지고 타 자산 대비해서 주식에 유리하게, 과거엔 불리했었으니까 그냥 평등하게만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은 파트 중에 하나가 주식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업사이드 포텐셜을 생각하고요. 다음 마일스톤은 그냥 저는 11월 정도에 있을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과세를 포함하여 배당분리 과세의 최고 세율 등등 제도를 얼마나 말끔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26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25년 세법에 대해서도 배당분리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는 연말부터 랠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분리 과세와 관련한 그런 세법 개정안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익 사이클에서는 결국 현재는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태조 이방원이 있었고, 연초에는 지금 조방원이 있었고, 얼마 전에 금반지가 있었고, 지금은 반바지가 있고 하는데, 결국 다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반도체 사이클이 향후 6개월 정도는 이어질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6개월이면 내년 1분기까지는 괜찮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익 성장이, 지금 애널리스트들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올해 그냥 한 30조 원대 초중반의 영업이익을 전망하지만은 내년에는 다 45에서 50조 원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양사가 이렇게 이익이 크게 올라가면은 일부 자동차나 석화 기업들이 꺾인다 하더라도 이익 레벨 자체가 그냥 내년에 다시 또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도도 받쳐주고 이익도 받쳐주는데 돈도 들어온다면은 지수 상단이 4,200 정도는 아니고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5천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있어. 근데 이때 우리가 그야말로 호구가 안 되려면 직접적으로 뭔가 지금 이 가는 과정에서의 과실을 좀 맛봐야 할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뭔가 그래도 좀 참고하고 뭔가 모르면 좀 호구가 되지 않는 비법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추천해 준다면 어떻게? 네, 저는 장르 무관 액티브 ETF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ETF라는 거는 이제 상장 펀드니까 개인들이 거래 편의성이 아주 좋아지긴 했는데요. 과거처럼 증권사나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해야 되고 해지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졌고, 거래를 하면 좋아지긴 했는데, ETF를 요즘에 너무 패시브 ETF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ETF가 만들어진 거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부터 있었지만, 금융위기 때 액티브하게 운용했던 돈들이 다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액티브 매니저들에 대한 불신 속에 ETF가 싹 텄거든요. ETF라는 것이 결국 지수를 사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지수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복제해놓고 내깔려 놓으면 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ETF를 몇백 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액티브는 결국은 이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건데, 과거에는 운용을 통한 어떤 초과 성과를 못 냈었다면은 지금은 23년 소위 AI 붐 이후부터는 어떤 특정 종목 따라서 성과가 압도적으로 갈리면서 좋은 종목을 편입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큰 차이가 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결국 지금 다시 대액티브의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요즘에 예를 들면은 좀 뾰족하게 사고 싶으니까 방산 탑10, AI 탑10, 테크 탑10 이렇게 사시는데, 뭘 사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패시브하게 사시는 거고, 그 얘기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무너지거나 그 중에 하나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비중 조절을 못 해요. 그러나 액티브로 테크 AI 테크 액티브, 아니면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아니면은 수출 기업 액티브, 이런 방식으로 액티브가 들어간 타이틀의 ETF를 사시게 되면은 매니저가 요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더 사볼까? 이런 거고요. 요새는 요 기업은 수출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빼고, 그 다음에 AI 기업 중에서는 그래 요새는 구글이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구글에 좀 담아보자, 이러면서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데, 액티브 ETF를 편입을 하시면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매니저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투자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거 샀다가 저거 팔았다가 이거 뾰족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액티브 그냥 좋은 거 하나 잘 사두시면은 그냥 망고 땡이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은 국내 액티브 운용사 3강이 있는데 타임폴리오가 제일 잘하고 삼성 액티브, 코엑트가 두 번째로 잘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에셋플러스라든가 이런 데가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근데 타임폴리오에서 하고 있는 액티브 ETF 중에서 나스닥 100 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스닥이긴 하지만요. 그럼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 액티브는 나스닥 지수의 3년 성과가 120%인데요.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액티브는 3년 성과 240%예요. 그리고 S&P도 타임폴리오 미국 S&P 500 액티브가 있는데 S&P 500이 있죠. 이 SPY든 IBB든 유명한 VO든 이런 유명한 ETF들이 패시브 ETF들이 있습니다. 패시브 ETF들 3년 성과가 60%예요. 액티브 SPY는 3년 성과가 120%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액티브하게 운용했기 때문이죠. 좋아질 기업들 좀 더 사고 나쁜 기업 안 사고.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바이오 좀 사고 싶다 꿈과 미래로. 그러면은 코덱스 바이오를 사잖아요, 보통. 근데 코덱스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 액티브라고 치면은 액티브가 3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삼성 액티브, 코엑트, 타임폴리오, 하나로 NH 아무디가 만드는 하나로가 나오는데 3개의 액티브 ETF가 다 아웃퍼폼 했고 그 중에서 삼성이 제일 바이오 쪽 산업도 하고 이거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성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좋아질 기업들 미리 그냥 잘 알아서 사고 나빠질 기업들 다 알아서 파는데 바이오 패시브는 그냥 한 번 산 거 계속 가는 거고 액티브는 그때그때 조정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런 액티브 ETF를 얘기하면은 수수료가 0.5고 막 패시브는 0.1이 하니까 수수료가 비싸다 하는데 이건 마치요. 연봉 5천만 원이 내가 세금 적다. 나는 3억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 3억 벌고 있는 사람한테 연봉 5천이 와가지고 제가 세금이 더 적습니다. 똑같거든요. 여기서 3억 벌어서 내가 세금 더 많이 내도 내가 더 많이 번 건데 결국에는 투자 성과를 압도적으로 내는 그런 훌륭한 액티브 ETF들이 지금 많아졌고 액티브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패시브 상품 여러 개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소위 밸류업 액티브가 됐던 그냥 코엑트 밸류업 액티브, 타임폴리오 밸류업 액티브 아니면은 밸류업은 코스피 100이니까요. 그런 액티브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국장이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을 잘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섹터 막 헤매지 마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라면 사실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ETF가 조금 더 추천하실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주식 뭐 아까 뭐 언급하셨던 뭐 조방원, 뭐 이방원, 금반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또 뭔가 주식 테마로 뭐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라라고 좀 얘기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한국에서 국내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다 반도체 보는 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의 시대가 다시 온 거라든가 아니면은 증시가 조금 과열 양상이라는 평가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23년 1분기 AI 때문이었고요. 22년 말에 챗GPT가 나왔고 챗GPT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실적이 뜨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막 번지기 시작을 하고 AI 서버 기업들도 다 좋아지고 전력기기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 모든 사이클은 AI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AI라는 이 거대한 테마가 유지가 되느냐 멈추느냐가 그냥 전 세계 주식시장의 그 항배를 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국은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 무너지는 거고요. 나스닥 지수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주식을 했을 때는 여러 세금 관련한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제일 주목해야 될 테마는 결국 그래서 AI가 되는 거고요. 이 AI가 그냥 에이전틱 AI로 가는 과정에서 소위 화이트 칼라를 재편한다고 하면은 에이전틱 AI로 가는 거고 블루 칼라를 재편한다고 하면은 AI 로봇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랑 AI 로봇이 앞으로 이제 커지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성과라든가 실질적인 부분이 있을지 이런 거를 그냥 같이 관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따라 붙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 어쨌든 시총 제일 큰 게 반도체 2개 기업인데 삼전 하이닉스가 따라 붙는 그런 과정에서라면은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는 AI와 무관하게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도 수출이 얼마나 잘 되냐가 코어이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한국에서는 수출 잘 되는 기업들 잘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섹터들이 이름이 여러 개인 거예요. 지금 조방원, 태조 이방원, BBIG 다 이런 수출되는 그런 기업들인데 수출 기업만 담고 있는 액티브 ETF들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삼성 액티브에서 나온 코엑트 K 수출 기업 탑30 액티브 이런 거는 액티브하게 수출 기업만 담는 건데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국내 증시는 얼추 다 대응이 되거든요. 수출 성장하는 기업들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섹터 무관. 근데 너무 뾰족한 섹터를 막 금반지든 조방원이든 조선 이렇게 뾰족하게 사면은 그 조선 섹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 섹터 스페시픽한 그런 ETF보다는 테마가 넓은 이제 그런 ETF를 사시는 것이 분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분산 효과를 통해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성장이 있는 한 그 부분이 아웃퍼폼하는 거는 명확 권하기 때문에 결국 수출과 AI 두 개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계열을 약간 넓혀도 결국 10월 말이고 에이펙이고 그 전까지 관세 협상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그냥 이런 약간 불확실성이 조금 놓여 있는 그런 시장이라면은 시장을 전부는 아니고 뭐 3분의 1 정도든 뭐든 일부 떠나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 들어가도 안 늦으니까요. 근데 약간 불확실성이 일부 있는 상황에서 막 뭐 신용 레버리지 쌓아가지고 풀매수했다가 얻어맞으면 답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관세 협상이랑 이런 거는 연내에 그러니까 10월 달 중에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짧게 보면은 이제 불확실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장에 오래 기민하게 붙어 있을수록 이런 거 좀 피하고 다시 사고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굉장히 옵티멀한 트레이딩이 요구가 되는데 이게 기관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점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고 전업 트레이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어느 정도 훈련된 매니저들한테 위탁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패시브는 이런 흐름을 다 얻어맞아야 되지만은 액티브는 어느 정도 해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해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좀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고 보시기에 일단 이런 5천으로 하는 길목을 온전히 뭔가 즐기면서 뭔가 이익도 좀 향유하면서 갈 수 있는 뭔가 뭐 투자 포인트, 자세 뭐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저는 소위 5천 그러니까 증시가 한국 증시가 안 된다고 하는 여러 주장들이 요즘에 너무 정치적인 견해가 과반영이 된 게 많은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부동산이 된다고 하는 것도 뭐 민주당 되니까 부동산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처럼 다소 자기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런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맥락적으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시가 안 되는 게 미국이 한국을 싫어하니까 한국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내라고 하고 그게 미국이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해서고 등등 막 오만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게 정치적인 부분인지 그냥 거시경제 전망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뭐가 많아가지고 일단 있는 것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는 15% 맞든가 15% 플러스 3,500억 불이든가 25% 맞든가 그 사이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결정하는 거고 25% 맞아도 한국이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이 관세가 아니어도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그 한국 주식이 갖고 있는 그 저변에 있었던 이익의 힘과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의 그 힘이라는 펀더멘탈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공포감에 휘말려서 나갈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를 잘 지켜보시고 뭐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뭐 브레이크가 없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오는 거를 그냥 다 같이 좀 기도를 하고 좀 일부 늦어지더라도 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